에너지 지정학 책 중에서 지금의 세계를 소름 돋게 미리 그려놓은 책이 있습니다. 퓰리처상을 받은 에너지 사학자 데니얼 예긴의 뉴 맵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경고했던 러시아와 유럽의 가스 갈등은 출간 17개월 뒤에 전면전으로 번졌고요. 유럽의 러시아 가스 의존은 실제로 러시아의 정치적 무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셰일 혁명으로 증산한 천연가스가 러시아산이 빠진 유럽의 공급 공백을 메웠죠. 전부 이 책의 출간 이후에 실제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근데 왜 하필 제가 6년이 지난 지금 이 책을 다시 꺼냈느냐? 바로 AI 때문입니다. 생성형 AI가 폭발적으로 확산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전 세계적인 현안으로 떠올랐고 전력 인프라가 AI 패권 경쟁의 핵심 변수가 됐거든요. 에너지 지형이 다시 그려지고 있는 지금 지난 질서를 가장 정교하게 읽어냈던 전문가의 분석부터 봐야 그 다음이 보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이 그린 지도를 지금의 세계와 한 장씩 비교해보고 마지막에는 같은 방법으로 다음 지도, AI와 전력의 지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데니얼 예긴을 먼저 짚고 가야 되는데요. 에너지 지정학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1992년 20세기 석유의 역사를 다룬 황금의 샘, 영어 제목으로는 더 프라이즈인데요. 이 책으로 퓰리처상을 받았었고 지금은 S&P 글로벌 부회장입니다. 각국 정부와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 전략을 논의할 때 자문을 구하는 대표적인 전문가죠. 이 예긴이 2020년 9월에 출간한 책이 이 뉴맵이라는 책입니다. 제목 그대로 세계 에너지 질서를 여러 장의 지도로 나눠서 읽는 책인데요. 지도를 읽는 방법은 굉장히 일관됩니다. 에너지가 어디에서 생산되고 어떤 경로로 이동하고 또 그 경로에 어디에 급소가 있는지를 따라가면서 국가 간의 힘의 구조가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중에서 지금의 세계와 가장 선명하게 겹치는 세 챕터, 러시아, 미국, 중국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러시아의 지도 챕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의 중심은 경로,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입니다. 얘기는 러시아와 유럽의 지나친 가스 상호 의존, 그리고 그 관계가 틀어지면 그 의존이 그대로 압박수단이 된다라는 리스크를 짚었습니다. 유럽은 난방과 산업용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로 충당해왔고, 러시아에는 유럽이 가장 크고 수익성이 높은 가스 수출 시장이었던 거죠. 이 리스크가 현실이 됐던 사례들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006년과 2009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가스 가격과 대금, 계약 조건을 놓고 충돌하기 시작하자 공급을 끊었습니다. 그것도 한겨울에요. 특히 2009년에는 약 2주간의 공급 중단으로 불가리아를 비롯한 동남 유럽 여러 나라의 난방과 산업용 가스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또 우크라이나를 우회해 유럽으로 직접 가스를 보내려던 노드스트림 2 논쟁까지 이 갈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이 책에서 쭉 그려놨었죠. 이 책이 서점에 깔리고 약 17개월 뒤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합니다. 그리고 책이 경고한 가스 의존이 전쟁의 핵심 쟁점이 되죠. 2021년 EU 파이프라인 가스 수입의 약 40%였던 러시아산 비중은 2025년에는 약 6%까지 떨어졌습니다. 노드스트림 2는 가동 한 번 못한 채 승인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고 2022년 9월에는 노드스트림 1과 2 해저 파이프라인이 폭발로 파손됐습니다. 유럽의 가스와 도매 전력 가격은 크게 폭등했고요.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에너지 집약 산업은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도 가장 크고 수익성이 높던 수출 시장을 잃었고요. 의존이 압박수단으로 변하면 양쪽 다 대가를 치른다는 것까지 이 책에서 지적한 리스크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전부 현실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와 인프라를 통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제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둘째, 미국의 지도입니다. 여기서는 경로가 아니라 생산이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예긴이 짚은 것은 셰일 혁명으로 미국이 에너지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이 되면서 중동발 공급 충격에 흔들리던 미국 외교의 처지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자국 셰일층의 대규모 석유 가스 생산에 힘입어서 2018년에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됐고요.
뉴맵이 출간된 2020년도에는 이미 세계 3위 LNG 수출국이었거든요. 출간 이후에는 순위가 더 올라갑니다. 2023년에는 카타르와 호주를 제치고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 됐고요. 지금까지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가 급감하자 유럽은 급히 대체 공급원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 공백을 메운 공급원 중 하나가 미국 LNG였고요. 2020년 미국의 대유럽 LNG 수출은 전년도에 2배가 넘게 증가했고 LNG 수입 터미널이 한 곳도 없던 독일은 1년이 채 안 되는 공사 끝에 첫 해상 터미널을 가동해 수입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챕터가 경고한 공급 차단 리스크와 미국 챕터가 설명한 수출 역량이 유럽 가스 시장에서 이렇게 맞물리는 것입니다. 셋째, 중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경로 이야기인데요. 이번에는 바다입니다. 예긴이 짚은 거는 중국 에너지 안보의 급소가 몇 개의 좁은 해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미 국방부 추산으로 2023년 중국 원유 수입의 약 63%가 남중국 해와 말라카 해협을 거치는데 유사시에 이 길목이 봉쇄되면 중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죠. 중국 스스로도 이 문제를 말라카 딜레마라고 부르면서 오랫동안 전략적 약점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응도 일관됩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들어오는 육상 파이프라인을 증설하고 미얀마를 통해 말라카 해협을 우회하는 원유 파이프라인까지 구축하면서 수입 경로를 계속 다변화해 온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긴이 그린 지정학의 지도와 지금 세계를 비교해 본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론, 이 책을 다시 꺼낸 이유인 AI와 전력 이야기입니다. 핵심부터 말하면 AI 데이터 센터라는 대형 전력 수요가 등장하면서 에너지 전환의 난이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기존 전력 시스템을 탈탄소화하는 동시에 급증하는 수요만큼 공급을 확충해야 하거든요. 이 중 탈탄소화가 왜 어려운지는 뉴맵 책 후반부의 기후지도, 클라이밋 맵이라는 챕터에서 이미 지적해 왔습니다. 역사를 보면 새 에너지원은 기존 에너지를 밀어내기보다는 그 위에 쌓여왔고, 그래서 전환은 교체가 아니라 축적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에너지 에디션이죠. 에너지 전환이 아니고요. 그런데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문제가 더 본격화되었습니다. 얘기는 2025년 미국 외교 국제정치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지인 Foreign Affairs의 라자드 CEO 피터 오르작, S&P 글로벌 수석 에너지 전략가 아틀 아리아와 함께 삐걱대는 에너지 전환, 영어로 하면 The Troubled Energy Transition이라는 글을 기고하는데요. 요지는 전환이 비용과 정치, 지정학, 공급망과 같은 현실의 제약에 부딪히는 와중에 전기화와 제조업 리쇼어링, 암호화폐,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한꺼번에 전력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과제가 하나 더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너지 산업이 이 변화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긴이 부회장으로 있는 S&P 글로벌이 매년 휴스턴에서 여는 세라위크는 각국 에너지 장관과 글로벌 에너지 기업 CEO들이 모이는 세계 에너지 산업의 대표적인 무대인데요. 올해 기후혁신 프로그램의 전면에 선 이름이 AW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와 같은 그런 기술 기업들입니다. 에너지 산업의 심장부에 빅테크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수요 전망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S&P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2030년까지 2025년에 2배 가까이 증가하고 10년 넘게 사실상 정체되어 있던 미국의 전력 수요도 데이터 센터를 주요 원인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의 지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예긴이 같은 기고문에서 밑그림까지 그려놨습니다. 예긴이 경고하는 건 에너지 전환이 진행될수록 세계 각국의 의존 대상이 석유에서 광물 가공과 청정에너지 제조 공급망으로 이동하고 그 공급망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IEA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분의 거의 60%를 중국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태양광 제조 생산 능력의 약 85%도 중국에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초고압 송전망을 운영하는 것도 중국이고요.
러시아 가스에 의존했던 유럽처럼 이번에는 세계가 중국의 청정에너지 공급망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존 관계는 그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압박수단이 된다는 게 러시아 챕터에서 본 리스크였죠. 그리고 앞에서 본 전력 수요 급증은 미국에서 전력망 병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요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바로 그 시점에 새 발전원을 개통에 연결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2025년 말 기준으로 보면 접속을 신청하고 대기 중인 발전 프로젝트가 1.31테라와트, 미국 전체 유틸리티급 발전 설비 용량과 맞먹는 규모인데, 물론 대기열이 전부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실제 완공되는 프로젝트조차 접속 신청에서 상호 분정까지 한 5년 정도가 걸립니다. 결국 데이터 센터든 첨단 공장이든 대규모 전력 수요 시설을 어디에 지을 수 있느냐를 발전소와 전력망 사정이 결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병목에 자본이 어떻게 몰리는지는 저희 AI 전력망 위기편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긴 등이 내놓는 처방은 이렇습니다. 전환에 필요한 투자는 2030년까지 연간 4조 5천억에서 4조 7천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이만한 조달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존 에너지, 전력 인프라 투자를 병행하고 에너지 안보를 다시 판단의 중심에 놓자는 겁니다. 기고문의 부재가 실용적인 길을 찾아서 인 이유이기도 하죠. 이 지도들이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동기는 석유와 달리 선박으로 운송할 수 없으니 발전소와 송전망, 개통 여유가 그대로 산업 경쟁력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료의 시대에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이 맞던 그 급소의 자리를 이제는 송전망과 공급망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AI 경쟁은 모델과 칩의 경쟁이지만 그 토대에 이렇게 전력 인프라라는 물리적 조건이 추가된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뉴맵이 알려준 지도를 읽는 방법입니다. 에너지가 어디에서 생산되고 어떤 경로로 이동하고 그 경로에 어디에 급소가 있는지를 따라가면 국가 간 힘의 구조가 보인다는 것이죠. 러시아에서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경로가 무기가 됐고요. 미국에서는 셰일 증산으로 수입국이 수출국이 됐고 중국에서는 말라카 해협이라는 급소가 국가 전략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얘기는 같은 방법으로 다음 지도에 밑그림까지 그려놨습니다. 석유와 가스의 지정학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청정에너지 공급망과 발전소, 송전망과 지정학이 하나 더 얹히는 것입니다. 다음 10년의 패권을 보려면 이제 연료의 지도와 전력망의 지도를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